1985년 5월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 장날 오후 8살 민수는 소떡소떡을 사달라며 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북적이는 장터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은 지 단 몇 초 만에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밤새 뒤졌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고 하천에서 발견된 작은 운동화 짝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늙어버린 부모는 매일 장터를 서성이며 아들을 기다렸고 세상은 그 이름을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어느 저녁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식이 아버지, 저 얼굴, 우리 민수랑 똑같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행복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봄,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아침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논둑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달구는 소리가 평화로운 하루를 알렸죠.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봄이면 모내기, 가을이면 추수.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이 곧 시간의 흐름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작은 기와집에는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인 만식은 올해 48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그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아내 춘희는 만식보다 3살 어렸습니다. 정이 많고 웃음이 많은 그녀는 동네에서도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아낙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늦둥이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8살 민수는 마을에서 가장 개구쟁이로 통했습니다. 논둑을 뛰어다니다 넘어지기 일쑤였고 개울에서 물장난을 하다 옷을 흠뻑 젖히고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꾸러기 눈빛 속에는 순수함이 가득했고 부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만식은 밭일을 하다가도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곤 했고 춘희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만 되면 대문 앞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그해 5월 초 마을 인근 읍내에서는 5일장이 열렸습니다. 5일마다 한 번씩 서는 장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죠. 각종 농산물과 생필품, 먹거리가 가득한 장터는 시골 사람들에게 작은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민수는 며칠 전부터 만식에게 졸라댔습니다. 지난번 장날에 사주기로 약속했던 소떡소떡을 꼭 사달라는 거였죠. 만식은 귀찮은 듯 손을 내저었지만 속으로는 벌써 아들의 기쁜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장날 아침 춘희는 일찍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새벽부터 들뜬 얼굴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만식이 마당에서 낡은 자전거를 끌고 나오자 민수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 식구는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자전거 뒤에 민수를 태우고 춘희는 옆에서 걸으며 웃음을 나눴죠. 논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순간 이 가족은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읍내에 도착하자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 생선 장수의 호객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이리저리 구경하며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만식은 농기구를 파는 곳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살펴보았고 춘희는 반찬거리를 사러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 소떡소떡 냄새를 맡고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던 민수의 눈에 멀리 노란 천막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과 소시지가 꼬챙이에 꽂혀 있었죠. 민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춘희가 잠시 채소를 고르는 사이 민수는 살며시 손을 놓고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작은 모음. 춘희가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민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민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장터의 소음 속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만식에게 급히 달려가 상황을 알렸고 두 사람은 장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고 해가 저물 무렵에는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서 수색에 참여했지만 민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춘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얼굴이 보였고 귓가에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자책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서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만식과 춘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경찰관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 입고 있던 옷의 색깔, 키와 체격, 특이사항까지 하나하나 진술했죠. 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파란색 반팔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요. 왼쪽 무릎에는 며칠 전 넘어져서 생긴 까만 딱지가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해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잃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춘희의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혼자 길을 찾아올 만큼 영리하지도 않았죠. 만식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남자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읍내 장터는 물론이고 인근 산과 개울까지 수색 범위를 노렸습니다. 이장을 중심으로 젊은 남자들이 조를 짜서 움직였고 아낙네들은 읍내 골목골목을 뒤졌습니다. 춘희도 함께 나섰습니다. 목이 쉬도록 민수의 이름을 불러댔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한 아주머니가 장터 구석에서 작은 운동화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춘희는 그 운동화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가 신고 있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왼쪽 신발끈이 풀어져 있었고 신발 안쪽에는 민수라고 매직으로 써놓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춘희는 그 신발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만식은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보지 않았냐고,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을 목격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장날의 혼잡함 속에서 누구 하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발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인근 상가의 주인들에게도 일일이 물어봤지만 확실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수색 인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고 경찰도 다른 사건들로 바빠졌습니다. 만식과 춘희만이 여전히 읍내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게마다 들러 민수의 사진을 보여주고 혹시 본 적이 없냐고 물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희는 민수의 방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어질러진 장난감들, 책상 위에 놓인 공책, 벽에 붙은 그림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정작 민수는 없었습니다. 춘희는 민수의 옷을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직 아이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밤마다 민수의 이불을 펴고 베개를 정돈했습니다. 혹시라도 밤중에 민수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만식은 낮에는 바치를 했지만 마음은 온통 민수에게 가 있었습니다. 호미를 들고 있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를 지날 때면 민수와 함께 그늘에 앉아 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그곳에서 개미를 관찰하거나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만식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유괴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간이 지나면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고요. 만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춘희는 형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석양이 논 위에 붉게 물들고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밥 먹자고 조르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춘희는 부엌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만식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함만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실종 아동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으며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식과 춘희의 집에는 계절의 변화가 무의미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그날 이후 시간은 그곳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죠. 춘희는 매달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읍내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그 장터를, 신발이 발견된 그 자리를 서성였습니다. 혹시라도 민수가 돌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춘희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춘희가 장터에 나타나도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슬픔은 전염된다고 했던가요? 사람들은 춘희의 슬픈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춘희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장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민수와 마지막으로 함께였던 장소였으니까요. 1986년 봄이 되자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장날에 부모와 떨어진 사이 사라졌다고 했죠. 만식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민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만식은 술집에 들렀습니다. 소주 몇 잔을 들이키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민수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집에서는 춘희가 민수의 옷을 빨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올 날을 대비해서 옷장을 정리하고 방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이웃 아낙네들은 춘희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매달리면 본인만 힘들다고 충고했죠. 하지만 춘희는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를 포기하는 순간 자신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민수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춘희와 만식은 부랴부랴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찰서에서 그들은 한 아이를 마주했습니다. 뒤에서 본 모습은 민수와 비슷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머리 모양도 비슷했죠. 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하지만 아이가 돌아보았을 때 그것은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춘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만식은 벽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관이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춘희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옆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하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1987년, 1988년이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민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으며 마을에는 다른 이야깃거리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만식과 춘희의 집만은 여전히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춘희는 여전히 민수의 방을 그대로 두었고 만식은 여전히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춘희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 나왔고 부모들의 절절한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춘희는 방송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의 사진과 함께 긴 사연을 적어보냈죠. 몇 주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를 방송에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춘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민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며칠 동안 전화가 여러 통 걸려왔습니다. 대부분은 위로의 말이었지만 몇몇은 목격 제보였습니다. 부산에서 민수와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사람, 대구에서 비슷한 아이가 고아원에 있다는 사람. 춘희와 만식은 그 제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이들이었고 민수는 아니었습니다. 1990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5년이 흘렀습니다. 만약 민수가 살아있다면 이제 13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춘희는 민수가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키가 얼마나 컸을까, 목소리는 변했을까, 아직도 엄마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식은 바치를 하다가도
문득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식이 많이 늙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수가 서울의 부유한 집으로 입양되어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미국으로 갔다고도 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민수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춘희에게 그런 소문들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민수가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는 생각, 자신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마을에도 텔레비전이 보급되었고 사람들은 저녁이면 안방에 모여온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실종 아동 찾기 공익 광고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나이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몽타주가 번갈아 나왔죠. 춘희는 그런 광고가 나올 때마다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혹시 그 중에 민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995년이었습니다. 민수는 살아있다면 18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될 나이였죠. 춘희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고 읍내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사진사에게 부탁해서 민수가 성장했을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춘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완성된 그림을 받아든 춘희는 한참을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이렇게 자랐을까요? 만식은 예전보다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바치를 하고 돌아오면 마루에 앉아 멍하니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술을 마시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소주병을 기울이며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민수가 논둑을 뛰어다니던 모습, 학교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던 뒷모습, 장난치며 웃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하면 만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로 교체되면서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이장은 만식의 집을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죠. 만식은 고맙다는 인사만 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찰 수사도 끝났고 방송도 나갔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아봤지만 민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97년 어느 봄날 춘희는 읍내 시장에서 낯선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춘희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 텔레비전에서 민수 이야기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입양 관련 일을 하는데 그 무렵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불법 입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특히 장터에서 유괴된 아이들이 그런 경로를 통해 외국으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춘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가 외국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희는 만식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만식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곳곳을 뒤졌지만 민수를 찾지 못한 이유가 설명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음 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불법 입양 조직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로 나간 경우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민수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춘희와 만식은 그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가느다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입양 관련 서류들을 조사했지만 민수와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식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민수는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런 의문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1999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만식과 춘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춘희의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만식의 허리는 많이 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볼 뿐 민수 이야기를 꺼내는 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잊어가는 이름, 하지만 부모에게만은 여전히 생생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희는 민수의 방에서 오래된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넘기며 춘희는 민수의 서툰 글씨를 읽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었다는 내용, 아빠와 개울에서 놀았다는 이야기,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했다는 일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춘희는 그 글을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만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춘희는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요. 만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을, 그리고 여전히 품고 있는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잊어도, 시간이 흘러도 부모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천년의 첫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마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다녔습니다. 만식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춘희는 화롯불 앞에 앉아 민수의 낡은 옷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옷감은 빛이 바랬지만 춘희에게는 여전히 보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해 2월 어느 날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춘희는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민수에 대한 소식일까 싶었죠. 경찰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실종된 당시 근처 하천에서 아동용 신발 한 켤레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발견되었지만 최근에야 보관 창고를 정리하다가 민수의 실종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발이 하천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최악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수가 물에 빠졌을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이미 오래전에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다고요.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민수는 살아있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만식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춘희는 경찰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 한편에 품고 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신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물건이라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민수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만식과 춘희에게 법적 사망 신고를 고려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생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적으로 사망 처리를 하면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춘희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수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라도 민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만식도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비록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도 민수는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서며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춘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오래 매달리면 본인들만 힘들다고. 이제는 민수를 보내주는 것도 부모의 도리라고요. 춘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민수를 포기하라는 말은 곧 엄마의 길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2003년 여름,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장마로 논밭이 물에 잠기고 개울은 범람했습니다. 만식은 빗속에서도 밭둑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18년 전 민수가 실종되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날이었습니다. 만식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식은 춘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민수를 찾지 못하더라도 민수만큼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요. 어딘가에서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춘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요. 민수는 우리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위로가 희망이 되고 희망이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2005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희는 60을 넘긴 나이가 되었고 만식은 7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무릎이 아파 걷기가 힘들어졌고 만식은 허리 통증으로 바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5일장이 서는 날만큼은 춘희는 어김없이 읍내로 나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그 장터에 가야 했습니다. 장터에서 춘희는 민수가 좋아하던 소떡소떡 가게 앞에 서곤 했습니다. 가게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춘희는 그곳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민수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춘희를 알아보고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떡을 하나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희는 민수의 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선생님께 쓴 편지였습니다. 서툰 글씨로 장래희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커서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썼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고요. 춘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어린 나이에도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착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춘희는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만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춘희는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면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거라고요. 어쩌면 결혼도 했을지 모르고 자식도 있을지 모른다고요.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민수를 만나기를 바라면서요.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했습니다. 논밭 일부는 주택지로 바뀌었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늙은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만식과 춘희도 이제 7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만식은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고 춘희는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민수의 나이를 헷갈려 하거나 민수가 학교에서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0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춘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6시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치 뉴스와 경제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만식은 별 관심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특집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25년 전 충청남도에서 실종된 아동의 소식을 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화면에는 한 성인 남성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만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코의 생김새가, 입가의 선이 누군가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앵커는 이 남성이 유전자 검사 결과 25년 전 실종된 아동과 일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충남 지역 장날에서 실종된 아동이 해외 불법 입양 조직에 의해 외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만식은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 얼굴이, 저 눈빛이 너무나 민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춘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르자 춘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춘희에게 만식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춘희가 화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야, 저게 우리 민수 아냐? 춘희는 텔레비전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화면 속 남성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려 했습니다. 뉴스는 더 자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는 과정에서 입양 당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25년 전 실종 신고된 아동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불법 입양 조직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으며 당시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춘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절망하고 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텔레비전 화면 속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아내의 어깨를 붙들고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만식은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담당 형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식은 방금 뉴스를 봤다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이미 만식에게 연락하려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정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조만간 경찰서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식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춘희는 민수의 방으로 가서 25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민수의 옷, 신발, 공책, 장난감들이 하나하나 손에 잡혔습니다. 이제 곧 민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국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식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린 시절 별을 보며 신기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저 별은 왜 반짝거려요? 민수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민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정식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화면 속 남성이 만식과 춘희의 아들 민수가 확실하다는 통보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춘희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민수가 살아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장이 만식의 집을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웃 아낙네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춘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신들을 받아들일까요? 2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겪었을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춘희는 민수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8살 민수의 환한 웃음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춘희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만식과 춘희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춘희는 손가방 안에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만식은 민수가 좋아하던 사탕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것들만큼은 꼭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건물은 시골 노부부에게는 낯설고 웅장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춘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식이 아내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조사실 문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 문 너머에 민수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방 안에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3세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 만식과 춘희는 어린 민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고 코의 선이 어릴 적 그대로였습니다.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낯섦이 가득했습니다.
춘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역사가 영어로 춘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제야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한국말을 꺼냈습니다. 저 기억 잘 안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유괴된 후 미국으로 불법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입양 당시 나이가 어려서 한국에서의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요. 양부모 밑에서 자라며 자신이 입양을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생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최근에야 입양 서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힘들지는 않았느냐고요. 통역을 통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양부모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늘 어딘가 빈 구멍이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진짜 부모는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뿌리찾기를 시작했고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민수를 유괴한 범인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만식과 춘희의 집 근처에 살던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법 입양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장날을 이용해 여러 아이들을 유괴해 해외로 팔아넘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민수가 실종되었을 때도 함께 찾아주겠다며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인이었다니 만식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춘희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민수는 부모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찾아준 것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럽다고요. 2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사이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한국말도 거의 못하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심지어 이곳의 음식도 낯설다고 말했습니다. 춘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민수가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25년간 못다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춘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민수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춘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형사는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민수의 신원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수가 원한다면 한국에 머무를 수도 있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도 삶의 터전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일도 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통역을 듣던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부모였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섦 속에서도 묘한 그리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경찰서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춘희는 민수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민수는 서툰 젓가락질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춘희는 민수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거리는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봤던 별들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민수는 만식에게 물었습니다. 고향에는 별이 많이 보이냐고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밤하늘 가득 별이 총총히 빛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그 별들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만식과 춘희는 매일 민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대화도 통역을 통해야 했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수는 부모가 준비해온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논둑을 뛰어다니던 기억, 개울에서 놀던 기억, 장터에서 소떡소떡을 먹고 싶어 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되살아났습니다. 춘희는 민수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단어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수는 서툰 발음으로 따라했습니다. 혀가 꼬이고 억양이 어색했지만 춘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치 어린 민수가 처음 말을 배우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의 고향 마을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식과 춘희는 기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충남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밭 풍경을 보며 민수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민수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민수가 돌아왔다며 기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민수가 어렸을 때 과자를 자주 줬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그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귀환을 축하하며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정겨운 시골 인심이 민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만식은 민수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25년 전 민수가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기와집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방도 그대로였습니다. 춘희가 25년간 그대로 보존해온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낡은 장난감들, 벽에 붙은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공책이 나왔습니다. 민수 자신이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상들을 읽으며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었다는 내용, 아빠와 논에 갔던 이야기, 친구들과 놀았던 추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어린 자신이 남긴 그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와 부모를 껴안았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미안해요. 춘희는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식도 아들의 어깨를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춘희는 민수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였습니다. 냄새를 맡은 민수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맛이었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 잊고 있던 고향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만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너랑 여기서 별을 봤단다. 넌 그때 저 별들을 따고 싶다고 했지.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논두길을 걸으며 만식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냐고요. 민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5년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라도 그 시간을 채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춘희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식도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세 사람은 별빛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뛰놀던 개울가, 친구들과 숨바꼭질 하던 골목, 학교 가던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 섰을 때 문득 아버지와 함께 그늘에 앉아 쉬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위해 환영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장을 비롯해 동네 어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는 서툰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마을의 아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부모와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춘희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 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만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25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잊었지만 부모는 단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 너머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민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광경이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집에 왔어. 마침내 집에 왔어. 세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춘희가 만든 따뜻한 밥과 국이 상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맛이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반찬을 민수의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25년의 공백, 끊어졌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